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머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최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내부 문서에는 2033년까지 전체 업무의 75%를 자동화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를 두고 로봇과 인간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강대학교 백영렬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주제는 사실은 그동안은 많이 토론이 됐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행을 하는 단계가 왔다. 저는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마존 문서에서 그동안은 자동화, 로봇 이런 얘기는 흔했었는데 이런 용어가 아니고 첨단 기술, 코봇, 코봇이 협업 로봇 이런 얘기는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자 이런 의견이 제기가 됐다.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데 로봇이라는 개념이 점점 발전하면서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세분화되고 구체화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원래 그렇게 나눠놔야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로봇을 잘 알아. 아니면 AI를 잘 알아.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로봇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까? 네. 로봇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로봇의 정의가 좀 틀려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현대자동차나 여러 생산 라인에서 로봇을 쓰는 게 전부 다 로봇, 그러니까 생산 자동화에 속하는 건지 로봇이 그렇죠. 그러니까 관절이 있는 것들은 전부 로봇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은 그게 아니라 바퀴가 달리거나 아니면 이족 로봇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동화 로봇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AI 로봇을 얘기하는 거냐,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코봇을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다 나눠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서 자동화 로봇, 산업용 로봇을 같은 묶음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거는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웰딩, 용접하는 로봇은 단순 작업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자동화에 속하는 로봇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절이 있어서 그럴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개 한 5축에서 6축 정도의 관절을 가지고 이렇게 구석 가서 페인트도 하고 용접도 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로봇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은 그런 로봇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나눠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코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필요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요양원에 가신 분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밑에 시트 같은 거를 가를 때 환자를 든다든지 어르신을 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한두 명 갖고는 힘들거든요. 근데 코봇 같은 경우에는 힘을 거기다 실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빨리 많은 힘을 한꺼번에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같은 거를 환자한테 입힌다든지 그러면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다. 그런 거를 로봇 안에 들어간다라고 본다면은 그건 로봇인데 그거는 코봇에 속하는 거다. 사람한테 입혀서 아니면 사람이 입어서 힘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로봇은 아주 지금 현재 얼마 되지 않은 시대에 이제 곧 도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다시 좀 아마존 얘기를 먼저 시작해서 이 얘기를 보면 아마존 뉴스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는 월마트 다음으로 사람이 많은 기업이에요. 그렇죠. 많은 기업인데 미국 내 직원이 120만 명이랍니다. 근데 75%를 자동화하면 이게 60만 명 정도를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가 되는. 근데 거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걸 미리 공포를 하고 2033년까지 75%를 줄이겠다 그러면은 과연 인간의 설 자리는 어디에 있으며 그러면 노동조합 갖고 어떻게 우리가 딜을 해야 되며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좋긴 좋은데 그거를 조금 더 나눠서 그러니까 내년에 어디까지 줄일 거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한데 그거를 너무 길게 잡아서 한꺼번에 그냥 임팩트 있게
75%를 줄이겠다 그러면은 휴먼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학과 사회와 충돌 뭐 이렇게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따뜻한 로봇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그 따뜻함에서 이제 배제되는 효율만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어디까지 과연 그거를 우리가 막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공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못하다. 그러나 생산 지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뭐 그 회사 입장으로는 코스트 세이빙이 되니까 그렇죠. 뭐 돈 세이브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게 기업으로서는 가장 좋은 거긴 하죠. 근데 사실은 코보 쪽으로 먼저 갔다가 점차적으로 좀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테슬라가 지난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컨퍼런스 콜을 하잖아요. 실적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 3세대 로봇 내년 초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옵티머스 3은 로봇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사람이 로봇을 입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겠다. 그만큼 자연스럽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제 사람이 착각하게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실리콘 작업이라고 보는데 사람의 피부와 비슷하게 이제 실리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촉감도 만지면 피부같이 이제 느끼게 하겠다는 게 이제 3세대로 들어간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랬을 때 이제 인간하고 과연 비슷할까? 뭐 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도 만지는 촉감은 조금 비슷할 수 있어도 사실 이 사람의 이 피부라는 거는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이 감각 센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만 보더라도 이 손에 17,000개의 감각 센서가 있고 27개의 축이고 그다음에 50개 이상의 힘줄이 손을 폈다 줄였다 하는 그 접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걸 과연 그 피부를 실리콘이나 뭐 다른 재질로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과연 인간과 비슷해질 것인가? 보기에는 비슷해질 수 있어도 그렇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로봇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로봇을 애초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로봇하고 다 똑같은 로봇가 아니듯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알파고하고 그 이세돌을 하고 2016년도에 붙었을 때 그때 굉장히 붐이 일어났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알파고 판누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 그 이세돌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알파고 마스터라는 게 나옵니다. 그 알파고 마스터가 나오면서 누구랑 붙냐면 커제라는 커제. 그렇죠. 그 중국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바둑 프로가 있죠. 구단인데 그 사람하고 붙었는데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AI랑 바둑을 둬서 한 번이라도 이긴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이세돌 씨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알파고 제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4-5단계로 나눠져서 나오는 건데 알파고 이세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모든 프로 기사들의 그 바둑을 전부 다 학습을 하게 해서 그 학습된 걸로 이세돌과 이제 붙었는데 거기에 허점을 발견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커제가 그 알파고랑 이제 마스터랑 붙은 거는 그거는 바둑을 기보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바둑이란 가로 19줄, 세로 19줄에 흑백이 싸우는 거고 뭐 아타리는 뭐고 그다음에 패싸움은 뭐고 이러면서 룰을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혼자서 학습하게 한 겁니다. 전혀 다르게 보이는데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학습하게 한 그러한 알파고와 붙었을 때는 사람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것들의 AI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러한 것들이 나왔을 때 무섭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고도 이세돌하고 붙었을 때는 그렇게 뭐 무섭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AI가 나왔을 때 굉장히 무섭게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그 AI들은
사실은 큰 서칭 엔진이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중에서 뽑아서 복합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AI가 저는 섬찟한 게 뭐냐면은 오늘은 비가 오니까 주인님 오늘 전이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무서운 AI는 아닐 거예요. 근데 파전이나 해물전 뭐 어느 게 오늘은 해물전이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별로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비가 올지도 모르고 이미 벌써 시작이 됐네요. 그런데 새로운 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고 새로운 전에 대한 레시피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할 겁니다. 그러면 섬찟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혼자 생활하고 새로운 것들을 혼자 생각하고 새로운 것들을 크리에이션, 창조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다른 스페이시스, 우리가 얘기하는 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종들이 태어났을 때 그러면 과연 인간이 그걸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는 윤리로서 그걸 컨트롤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아마도 일론 머스크가 이 아까 말씀드린 컨퍼런스 콜에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자율주행차를 그런 테슬라에 이제 개발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실세계 지능 이거를 AI 이 옵티머스 3 쪽에다가 대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그 시작의 그런 시사점 아닐까. 그거는 저는 이렇게 보는 게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카메라로서 모든 것들을 다 인식을 하고 학습을 합니다. 근데 옵티머스도 카메라를 통해서 그걸 눈이라고 그러는데 눈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은 굉장히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LLM 같은 경우에 그 지금 뭐 챗GPT 여러분들 많이 쓰시고 뭐 그록 뭐 제미나이 뭐 코파일럿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저는 아직도 큰 서칭 엔진의 일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있는 거를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그건 뭐 알고리즘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칩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피지컬 AI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눈으로 학습하는 비디오로 학습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 비디오가 옵티머스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옵티머스로 옮긴다는 것밖에 없는 거고 데이터를 같이 쓰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율주행에서 로봇으로 옮긴다는 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크게 우리가 뭐 놀랄 만한 경이로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뭐 AI 칩을 뭐 지구에선 장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도 무리가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데 엔비디아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우선 과제고 이 AI 기술을 다른 로봇이나 자율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쓰겠다. 어쨌건 자기네들이 가지는 AI 기술을 가지고 칩 기술을 가지고 휴머노이드 시장에 뛰어들어서 선봉에 서겠다. 뭐 당연히 유리하지 않을까요? 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런데 칩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은 이제 뭐 AI가 거의 다 해주니까 이제 어떠한 펑션을 가진 것들을 만들 것인가가 이제 알고리즘인데 그 아들인 그 스펜서 황한테 이제 맡겼다는 얘기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본 겁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이 되게 이제 블러드 트랜스밋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자기 손자한테 이제 물려주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고 내가 스탁만 갖고 있겠다 하는 쪽인데 우리는 뭐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정주영 씨가 정몽구 씨한테, 정몽구 씨가 정의선 씨한테, 뭐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한테, 이건희 씨가 이제 이재용 씨한테 이렇게 블러드 트랜스밋을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디시전과 과감한 결단력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가장 망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회의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거든요. 결정을 못 하고. 근데 주인이 적어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디시전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스펜서 황 같은 경우에 피지컬 AI 쪽으로 배치를 했다는 거는 사실은 칩 설계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같이 보는 회사로 거듭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론 머스크랑 젠슨 황하고의 이제 아마 경쟁이 될 겁니다. 충돌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거.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건 내가 피지컬 AI 하겠다 그러면 옵티머스랑 사실은 충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한동안은 같이 가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삼성이 조금 당분간은 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젠슨 황과 그 일론 머스크의 싸움에서 일론 머스크가 칩 설계나 칩을 만드는 그 과정은 삼성이랑 손을 잡을 수 있죠. 예. 포격을 할 수밖에 뭐 없고 최근에 테슬라 칩을 된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좋게 본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젠슨 황과 TSMC가 같이 가는 이런 묶음으로 간다면은 해볼 만한 게임이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의외예요. 이게 엔비디아가 이렇게 휴머노이드 이 시장이 사실은 AI 칩을 설계하는 회사인데 네. 이게 분야가 다르잖아요, 전혀. 아니, 분야가 다르다고 보지는 않는 게 이제 욕심도 좀 나는 거고 왜냐하면 칩을 설계해서 거기에 맞도록 그 피지컬 AI를 만들 수도 있고 피지컬 AI에서 필요한 그 칩 설계를 젠슨 황이 엔비디아가 뭐 스펜서 황이 디자인해서 이런 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면 여러 엔지니어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룹이 있지만 뒤에 이제 서포트하는 그룹이 있지만 대개 이제 리딩하는 게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토를 달지 않고 그냥 가는데 위험성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디시전은 빠르고 굉장히 과감하게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결론적으로는 AI 칩만이 아니고 이쪽으로 차세대 먹거리를 여기도 이제 지금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차세대 먹거리는 저기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 있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을 바꿔서 피지컬 AI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휴머노이드 AI겠죠. 그러니까 사람같이 생긴 AI. 그러니까 AI라는 그 근본적인 거는 창의적이어야 되고 독자적으로 자기가 디시전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AI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그쪽 방향으로 앞으로는 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 네, 그렇게 봅니다. 또 이제 로봇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자는 사실 중국 기업이에요. 네. 유니트리가 이제 대표적인 네.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는 대장 기업인데 이 유니트리 말고도 많더라고요. 중국 로봇 기업이. 아유, 뭐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왕싱싱 CEO가 유니트리의 이제 대장인데 2, 3년 안에 로봇 산업에 챗GPT 같은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챗GPT라는 게 사실은 검색이나 이런 AI, LLM의 그 어떤 뭐 전기를 마련하는 그렇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로봇도 어느 정도 이게 개발이 특이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점이 올 것이다. 네. 딱 이제 터지는 점이 올 것이다. 2, 3년 안에. 이게 어떻게 올 것인가? 사실은 AI가 로봇에 정확하게 접목이 되는 자율 로봇 이게 이제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짐작은 하게 되는데 영상 한번 봤어요. 유니트리 공장에서 보니까 한 1.2m짜리 인간형 로봇이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이게 보면서 아 중국에서도 유니트리가 이 로봇을 정말 획기적으로 개발하고 뭐 터트릴 날이 얼마 멀지 않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가격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포더블 할 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가정용 로봇도 아마 펑션에 따라서 다 나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설거지와 청소를 잘하는 로봇, 아니면 물건 정리를 잘하는 로봇, 아니면 나의 감성을 건드려주는 로봇,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질 수는 있겠죠. 이거는 뭐 30%만 잘하고 나머지는 한 70%는 뭐 청소하는 쪽으로 많이 특화가 돼 있다든지 그러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왕싱싱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때까지는 그 사람들은 뭐를 했느냐면 쿵푸나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맞아요. 연문화하고 뭐 이랬는데 그거는 인베스터를 모집하기 위한 하나의 쇼맨십이요. 꼬시기용이죠. 그러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아니고 사람들이 인베스트를 좀 해라. 난 지금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근데 로봇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손입니다. 그렇죠. 네. 손을 중국이 도저히 못 쫓아올 거라고 어느 정도까지는 쫓아와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손은 쫓아오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단품적으로 그러니까 뭐를 짚는 거, 뭐를 조립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로봇가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와 하는 게 아니라 AGI라고 그래서 제너럴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게 되게 되면 사람과 비슷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랬을 때에 과연 중국이 물론 부품이 싸고 알고리즘은 어느 정도 쫓아오겠지만 크리에이티브한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미국과 일론 머스크를 범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는 아직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중국은 뭐 항상 모든 산업에서 그렇듯이 물량 공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량 공세가 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엄청난 시제품을 내고 또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는다는 거. 네. 이건 굉장히 무기인 것 같아요.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하고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은 이제 댓글을 가끔 보는데 당신이 중국을 몰라서 그렇지 중국이 얼마나 발전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 역시도 미국 잘 모르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감춰놓고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중국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지만 미국의 것들은 같이 협업을 해야 될 필요가 확실히 있다. 로봇 산업도 결국은 미중 간의 대결, 미국 대표 기업들 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죠? 근데 뭐 유니티라든가. 대결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차피 그 미국이 없이는 중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제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창의적으로 뭘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미국이 먼저 선두로 치면은 거기에 대한 팔로업은 중국이 빨리 쫓아올 수 있을 거다 정도고 몇 부분에서는 창의적일 수 있죠. 그 그렇죠. 아주 소량의 아니면 그 작은 분야에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메인스트림 큰 줄기는 미국이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말 인간과 비슷한 로봇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뭐 행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윤리적 문제부터 사회적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합의를 보고 가야 되는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술 자체도 기술 자체지만 이 시스템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 AI 시스템, 로봇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기술력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숙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AI 로봇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가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AI가 굉장히 발전하면은 겁난다. 사람을 능가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사람은 더 스마트한 게 그거를 넘게끔 안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컨트롤할 가능성이 크냐면 윤리로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의 캐테고리 안에 집어여서 이러한 방식대로 만들지 않으면은 로봇으로 시장에 팔지 못하게 하겠다라든지 이러한 규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단 전쟁이나 이런 거는 아마 빠질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러한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무지막지하게 아마 타겟 삼아서 없애버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무서울 수는 있어도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윤리의 캐테고리 안에 집어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이 윤리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 그냥 로봇을 만들어서 시장에다 내놓으면은 유통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법적, 제도적 이런 것들을 좀 합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럼요. 숙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계속 팔로우 해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앞으로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대학교 백영리 교수님 모시고 로봇의 AI의 최근 현황과 이슈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